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정해놓은 법인 거죠. 그래서 법률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구나, 관리를 해야겠구나, 요 정도 용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소방시설이 뭔데? 하고 봤더니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런 것들을 정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는데 이거는 각 설비마다 좀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설비마다 종류와 특성 등이 있고 이거는 시험 과목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일단 지금은 소방시설에는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소방시설 등인데요. 이 용어는 소방시설, 여기 위에 있는 소방시설에다가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를 합친 것을 말을 합니다. 다음은 무창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무창층은 쉽게 말해서 창문이 없는 층이다, 창문이 없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한데요. 이거 건물인데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 이거 근데 왜 무창층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뚫려있는 계구부인지 창문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구부라 하면은 채광, 환기, 통풍, 출입을 위해서 만든 창이고요. 쉽게 말을 해서 출입이 가능해서 어쨌든 탈출을 할 수 있는 구멍 정도가 돼야 우리가 뚫려있는 계구부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 없다라는 얘기는 계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만큼 작기 때문에 우린 이걸 창문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조그만 건 창문 아니야 라고 하고 무창층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무창층을 쉽게 말을 하면 여기 이렇게 바닥이 있는데 이 창문의 면적을 재봤더니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거죠. 그러면 이건 창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창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창층은 나중에 피난구조 설비에서도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무창층인 경우에 유도등 유도 표지가 설치가 돼 있었을 때 60분 이상 비상전원이 켜질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창문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창층을 아무거나 창문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뚫려있는 계구부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날씬한 나는 여기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 계구부로 인정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구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지름이 50cm 이상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누구나 탈출을 할 수 있게끔 크기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게 바로 50cm 이상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뚫려있긴 뚫려있는데 이따만큼 뚫려있어요. 근데 너무 높아서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계급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급으로 한다면 높이가 1.2m 이내로 설치가 돼서 충분히 올라타고 비상시에 탈출을 할 수 있어야 계급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기도 50cm 이상이고 높이도 1.2m 이내로 설치돼 있어요. 근데 여기 밖에 창살 같은 걸로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으로서 출구로서 쓸 수가 없다 하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외부에서도 쉽게 부수고 장애물도 없고 또 창이라고 뚫려놨는데 기껏 탈출을 했더니 여기 막 큰 벽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탈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기 통과했을 때 빈터,
주차장, 공터 이런 걸 향해서 충분히 탈출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계급부의 조건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라면 우리가 무창층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창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무창층의 정의도 아셔야 되고, 그러면 계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계급부의 조건 1, 2, 3, 4, 5, 5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피난층이라고 하면은 곧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가 피난층이라고 합니다. 주로 출입구가 1층에 많기 때문에 1층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면 비상층인 거죠. 하지만 건물에 따라서 지하를 통해서도 출입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한 건물에 비상층은 1개다, 1층에만 있다? 요건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죠. 1층도 있지만 지하 비상층으로 나갔더니 어쨌든 지상이 나왔다면 요것도 피난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정 문제로 나오기 쉬운 게 피난층은 건물에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틀렸죠. 1층에도 있을 수 있지만 지하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지하 2층까지 비상층을 파놨다면 여러 개의 피난층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피난층을 1층에만 만들 수 있다? 틀린 말이죠. 1층뿐만이 아니라 지하라도 지상과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어쨌든 피난층으로 존재가 가능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관계인들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화재 위험이 높아서 특별히 관리하는 소방 대상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관리하고 제재를 너무 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정해놓고 등급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어떻게 나눴냐 하면은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지죠. 아파트인 경우는 5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하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특급으로 들어갑니다. 뭐 한층 높이를 4m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얼추 200m 이상은 나오죠.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지하층이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는 지하층이 제외가 됐죠. 30m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특급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큰 것들이 특급으로 들어가죠. 1급을 살펴볼게요. 1급은 3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30층 이상의 아파트가 1급입니다. 요것도 높이 얼추 4m 잡으면 120m 이상인 아파트들이 되겠죠.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35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30층 이상이기 때문에 1급에 속하고요. 50층 이하이기 때문에 확실히 1급에 속해요. 하지만 높이가 205m가 나오는 거죠. 120m 이상이기 때문에 1급에 속하는 건 맞지만 높이가 200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급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조건이 또는 이잖아요. 마저 이어서 1급 볼게요. 아파트가 아닌데 11층 이상이에요. 그런 경우 1급에 들어가요. 만약에 30층이 넘어간다면 특급에 포함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11층에서 29층까지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1급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1급입니다. 또는 가연성 가스가 1,000톤 이상 저장 취급되는 시설도 1급에 포함되어 있죠. 반면에 2급 같은 경우는 훨씬 줄어들었어요. 100톤에서 1,000톤 미만으로 줄어들고 이게 2급이에요. 그러다 보니 1급이 30층 이상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면 2급 같은 경우는 29층 이하를 관리하겠죠. 1급이 11층 이상이었기 때문에 2급은 10층 이하를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급들은 관리하는 것들이 많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급 같은 경우는 특급 1급, 2급이 관리하지 않는 것 중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거나 면적이 너무 넓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좀 힘든 거죠. 그럴 경우에는 소방안전 보조자를 두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파트 세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300세대 이상인 경우 1명 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00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1명이 추가 선임돼야 되죠. 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넓은 거예요. 그때도 15,000제곱미터마다 1명씩 선임을 해줘야 됩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어요. 이 특정 소방 대상물 방제실에 24시간 자위소방대가 상시 근무하는 거예요. 항상 관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무인방수차 등등 엄청 시설도 빵빵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로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15,000제곱미터 이상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한 명 둬야 되는 거죠. 기숙사 같은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에는 한 명 보조자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숙박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관계인이 24시간 항상 근무하고 있는 모텔 같은 숙박시설이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쳐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한 명 정도는 보조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300세대마다 보조자가 한 명 이상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00이 안 되는 599세대까지는 보조자 한 명으로 관리가 된다는 뜻이죠. 600이 넘어가면 300세대를 초과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2명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950세대다 한다면 950세대 나누기 기준인 300세대 3.16이기 때문에 최소 보조자 3명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면적으로도 있었죠. 15,000제곱미터마다 기준이 됐었는데 32,000제곱미터다 한다면 기준인 15,000제곱미터를 나눴더니 2.13이 나왔어요. 그럼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 24시간 자위소방대 근무 등등의 여러가지 조건들이 만족하는 경우라면 3만 제곱미터로 완화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15,000으로 계산을 해서 2명 이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누구를 쓸 수 있나 이 선임 자격을 살펴볼게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경력이나 자격이 돼서 선임 조건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선임 조건은 안 되지만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걸 채워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응시 자격을 얻어서 합격을 하면 선임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특급이 되냐 하면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바로 특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1급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실무 경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업무 대행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소방설비기사 자격도 있는데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일했다 하면 특급으로 바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특급이 돼요.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특급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특급 선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특급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볼 수 있냐 하면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데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 특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 돼요. 그러면 특급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됐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1급 소방관리 선임 자격은 없는 거죠. 보조자로서 일을 해도 경력이 7년 이상이면 됐지만 여기는 선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되는 거죠. 총괄 재난관리자로서 1년 이상 일했다 해도 특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일을 했다 하면 시험만 볼 수 있는 거죠. 20년 이상이라면 바로 특급이 됐겠지만 10년 이상이라면 그냥 시험만 칠 수가 있고요. 또는 대학이나 소방안전관리 교과목 수료한 사람들의 조건을 알아볼게요. 소방행정학이나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급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일했다 하면 특급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방안전관리 학과는 아니지만 소방안전과 비슷한 관련된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듣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3년 이상 늘어나고 특급을 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좀 당연한 얘기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강습을 수료했다. 그런 경우는 이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1급이 될 수 있는 조건도 볼게요. 소방설비 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이 된다 하면 바로 1급으로 선임이 됩니다. 특급 같은 경우에는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이 있더라도 실무 경력이 5년, 7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1급이라면 바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기사 또는 소방안전 산업기사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2,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일했다 해도 1급으로 바로 선임이 돼요. 소방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일했다 1급이죠.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로 1급으로 선임이 되고요. 요거 당연한 얘기겠지만 1급 시험 합격했어요. 그럼 1급 선임 되겠죠. 그리고 특급 자격이 있어요. 그런 경우 바로 요 하위 항목인 1급 관리할 수 있겠죠. 다음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이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1급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볼게요.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조건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사람들은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1급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5년 이상 일했다 해도 시험을 칠 수가 있죠. 이번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예요. 관리자 아니고 보조자라면 실무 경력 7년 이상 돼야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급도 비슷해요.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됐다 하면 1급 같은 경우는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죠. 특급은 이 석사학위가 있더라도 실무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을 했다면 2,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이렇게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를 했다면 실무 경력 3년 정도 쌓고 시험을 볼 수가 있죠. 특급이나 1급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 강습을 수료했다 한다면 어쨌든 특급 응시 자격이 있다면 1급 응시 자격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급 볼게요. 2급도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안전관리자, 안전감독자를 하고 있다면 2급으로 바로 선임이 돼요.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자 이런 게 있어도 2급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광산 관련 자격을 가지고 광산 안전관리 직원으로 선임됐다 하면 2급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3년 이상 했다면 2급 바로 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2급 시험 합격했다? 2급 바로 됩니다. 또 특급 1급 관리 자격이 돼요. 그럼 2급도 당연히 할 수 있죠. 2급 시험을 보려면 어쨌든 요 아래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요. 특급, 1급, 2급, 3급 보조자로서 3년 이상 근무를 했다? 2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 경력 2년 이상 쌓았다 하면 시험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했다 하면 3급 바로, 2급 바로 시험 볼 수 있고요.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라면 6학점 이상 이수를 했을 때 그런 관련 학과 졸업을 했을 때 2급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경력들이 있다면 인정받아서 2급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3급 볼게요. 3급은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일했거나 3급 시험 합격했거나 아니면 특급 1급, 2급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3급 관리할 수 있습니다. 3급 시험을 보려면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특에서 3급까지 보조자로 2년 이상 일했으면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가지 경력들이 있다면 3급 시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 보조자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떤 기술, 기능 분야의 국가 자격증이 있다면 보조자로 선임이 됩니다. 또는 해당 급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 강습을 수료했다 하면 선임이 되겠죠. 소방안전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어도 좀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달달달 외워서 이게 3급 조건이 되냐, 뭐 특급 조건이 되냐, 1급 조건이 되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왜 받냐 하면은 우리 아까 특정 소방 대상물을 등급별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급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선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30층 이상 아파트라면 1급 이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1급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1급 소방시험에 합격한 자라든지 아니면 소방근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1급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는 걸 달달 외우기보다는 우리는 1급 시험이기 때문에 1급의 자격과 1급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고요. 그걸 구분하려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등급별로 조건들을 구분지어서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 좀 자세히 볼게요. 언제를 기준으로, 왜냐면 선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30일 이내로 선임을 해줘야 되고 선임 안 했을 때는 벌금 3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신고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14일 이내로 신고 안 했다 또는 미신고, 거짓 신고 했다 이러면 과태료 200만 원 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기준을 잡고 30일이냐 14일이냐 이런 걸 봐줘야 되는 거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을 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기준일 언제로 잡냐면 건물이 완공됐거나 아니면 건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일 기준으로 선임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증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하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새로 지정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증축공사 완공일 또는 용도 변경을 한 날짜죠. 건축관리대장에 용도 변경 사실을 기재한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임기간을 잡습니다. 다음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양수, 경매,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인이 바뀐 거죠. 그런 경우는 권리 취득일을 기준으로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됩니다 하고 안내받은 날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관계인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요. 하지만 관계인만 이렇게 바뀌는 경우예요. 관계인만에 의해서 B로 바뀌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기존 소방안전관리자를 유지를 한다면 굳이 새로 선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정한 날로부터 기준일을 잡는 거죠.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입니다. 해임한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 선임을 하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임을 했다면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이 해임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알려주고 이 사실을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준일이라든지 근거 같은 게 명확해지니까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계약이 해지되고 종료됐다. 이러면 업무 대행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2급과 3급 같은 경우는 선임 연기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선임 예정자예요. 하지만 아직 자격이 없어서 좀 연기를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는 강습교육 접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응시표 사본 같은 게 있다 하면은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특급이나 1급은 절대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요 점은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요 선임 기간 30일 이내 선임 안 했다면 벌금 300만 원, 14일 이내 신고 안 했다
또는 거짓 신고했다. 거짓 신고했다 이러면 과태료 200만 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요 부분 좀 더 살펴볼게요. 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뭔가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거죠. 고층 건물이어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분명 필요한데 여기 관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 서로 책임을 미루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너네들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같이 선임해라 하고 지정을 해놓는 거죠.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 건물이라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좀 많이 눈에 익죠. 어디서 눈에 익냐 하면은 1급 특정 소방 대상물이 떠올라야 되죠. 11층 이상이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이라면 1급 특정 소방 대상물이었어요. 그래서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다 하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줘야 되고 지하가예요. 지하에 상점, 사무실 이런 시설들이 엄청 밀집해서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지하도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줘야 됩니다. 또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또는 5층 이상으로 높은 복합 건축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줘야 됩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이런 경우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해놓은 이런 곳들은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주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굽니다 하고 정보를 표기해줘야 됩니다. 여기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들어가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 선임일자, 그리고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명칭과 등급, 그리고 연락처 등이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을 관계인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방시설,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화기 취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 내에서 층계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화재 위험 있잖아요. 못하게 이런 거 감독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인은 뭐 기타 필요한 업무들을 하겠죠. 관계인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철저하게 관리하진 않아요. 이런 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안에는 피난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난시설 위치, 경로, 대피 요령 등이 있는 피난유도 안내 자료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고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는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걸 대행할 수 있냐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유지 관리하게 되냐면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업무 대행을 할 수 있어요.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아파트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이라면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조건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면은 11층 이상인 경우 또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우리가 1급에 포함이 됐는데 업무 대행 같은 경우는 11층 이상은 맞지만 면적이 15,00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1급 관리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1급 대상물은 이상이지만 업무 대행일 경우는 미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이 이렇게 업무 대행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시설관리업체라든지 관리자한테 이렇게 업무 대행을 요청을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을 경우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대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